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늘은 두 분 전화로 모십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두 분 스튜디오로 모시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바라고. 자, 전화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좀 겹치지 않게 두 분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신부터 얘기해 볼까요? 백신을 두고 여야 정치권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정성 문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일단 여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죠. 사실은 뭐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백신 확보 그 수준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일주일에 한 13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달 해봐야 한 50만 명 내외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초급제원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 대변인, 잠시만요. 네. 그 이준석 최고 혹시 지금 스피커폰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통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네. 그러면은 저 이준석 최고는 끊었다 제가 다시 연결할게요. 예. 자, 조상호 전 대변인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초극저온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들어와도 대다수 병원에서 접종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반 병원에서 대부분 불가능하고요. 전문가들 예상하는 걸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많아야 한 10만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결국 10만 명씩 해가지고 언제 그러면 집단 면역이 됩니까?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결국에는 상온 백신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유통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집단 면역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과 캐나다도 이미 뭐 먼저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전문가들 대다수가 내년 말에나 집단 면역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뭐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대책위원장께서도 지금 뭐 백신 확보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더 확대돼야 된다. 지금 그 개념을 이 공공병원들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제 중환자실 같은 그 병실 부족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기자들이 뭐 이게 마치 무슨 쇼잉 하듯이 뭐 이거 드디어 시작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경마식 보도로 끌고 가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예.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은 막 그 부대변인 이야기 맞다고 하고 야당은 그러면 정쟁으로 그런다 치고 언론은 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기에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먼저 예.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이게 딱 이른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을 유발하는데 이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과거 이게 정말 유념해야 될 게 1976년에 있었던 그 돼지 바이러스 백신의 그 교훈도 한번 떠올려봐야 되거든요. 예. 그때 뭐 대단하게 위험한 그 질병인 것처럼 막 언론들이 끌고 가서 결국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가 현재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백신 부작용이라고 우리들이 일컫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그때 다 발견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정부가 지금 단계별로 밟고 있고 이미 뭐 상당 부분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더해서 현재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대규모 3상 유사 효과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차근차근 백신이 지금 계약한 대로 들여오고 그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년 말쯤에나 이르러야 집단 면역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 통화가 지금 계속 울려가지고 이제 끊고 다시 하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로 모시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전화가 하울링이 되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제작진에서 그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매끄럽게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자, 그러면 연결됐습니까? 이준석 최고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전 최고.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백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저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 이게 백신이 다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준비는 우리가 다 됐고요. 그런데 뭐 안전성 문제는 좀 더 우려되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그 안전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한 이유가 안정성이 확보 안 돼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사람들이 핑계로 받아들이지 이거를 진짜 무슨 안전성 때문에 조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국가나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은 뭐 백신 개발국도 아닌데 먼저 백신을 이제 충분량을 확보했는데 이 나라들은 그러면 자국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뭐 지금 와가지고 백신이 확보 안 된 상황 속에서 핑계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이 어쨌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적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안전성을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준비했다. 아니면 뭐 얀센, 존슨앤존슨이죠. 그쪽 백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유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국에는 정부가 급급해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서로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어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능력이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곳입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백신을 제작 생산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mRNA라는 그 방식은 이제 이렇게 많이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코로나 관련 백신들, 코로나 관련 질병들에 관한 백신들 관련해서 늘 써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번에 그 어떤 3상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적인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이 더 검증 보완돼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그 미 FDA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 문제를 뭐 짚고 넘어가시는 거는 좀 실제하고 좀 다른 내용이다.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전 최고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식선에서 FDA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절차적 문제고 뭐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줄여서 얘기하면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문제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고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mRNA 백신이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실제로 접종한 결과를 보면은 미국에서 27만 명 접종해가지고 6명 정도가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영국에서 한 20만 명 접종해가지고 2명이 지금 주사 쇼크 같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백신의 효능과는 관계없이 원래 알레르기랑 주사 쇼크는 모든 형태의 접종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이건 지금 여당과 정부 측에서 밝히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뭐 100만 명 맞으면 그럼 안전하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뭐 500만 명 맞으면 안전하다고 할 겁니까? 이미 3상으로 진행되는 뭐 일반적인 규모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 가지고 접종을 진행해가지고 안전성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려면은 그럼 다른 나라에서 한 100만 명 맞을 때까지 문제 없으면 우리가 안전성 문제 없는 걸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기준 자체가 없어요. 원래 보통은 3상 통과하거나 아니면 긴급 승인되거나 그럼 최소한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거 안 믿고 지금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예, 알겠습니다. 백신에 관련해서도 그 양쪽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 같고, 자, 원래 오늘 할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지금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뭐 야당에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여당에는 더 그 반대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야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번에 판결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거라 예측 못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 선에서 이제 사실 중간지대가 형성되고 좀 중형이 예상되면은 집행유예가 안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또 경미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이제 사실 그 중형이 선고된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여당 쪽의 인사들이 이게 사실상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괘씸죄가 적용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판부에서 판결문 공개된 걸 보면요.
진짜 괘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괘씸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 표창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개된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변명들. 예를 들어서 그 표창장이 너무 두꺼운데 용지가 두꺼운데 가정용 프린터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위조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프린터를 그래 가져가가지고 검찰에 시연했잖아요. 이 표창장이 무슨 뭐 하드보드지에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용지 인쇄하는 거 확인해주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걸 입증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괘씸하니까 괘씸죄가 적용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항소심에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그 피고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저는 사실관계 뭐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뭐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예. 자, 조 전 대변인. 사실은 뭐 일단 제출된 모든 증거를 본 거는 재판부기 때문에 일단 1심 판단 나온 그 부분 자체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3심 체계하에서 아직 그 항소심하고 대법원 결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이번 사실 판결에서도 확인된 거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 주체가 아니고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다고 또다시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전에 조범동 사건에서도 이미 한번 그 법원이 사모펀드 운영 주체는 조범동뿐이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최초의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언급한 권력형 비리는 다 어디 갔나요?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졌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사실 한 인간의 어떤 전인격을 다 털어서 밝히기 고작해서 입시 비리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냥 펀드 투자 내지 주식 투자의 불법 정도를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정말 온 나라를 뒤집어 흔들 만한 그 중대한 범죄인지 정말 묻고 싶고요. 비슷한 사례에서 청주에서도 논문 저자 등재를 통한 의전한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검사 한 명이 다 한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이게 지금 100여 명 동원해서 한 결과입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그 수성을 왜곡하려고 검찰개혁을 막아내기 위한 검찰권 남용 아니냐. 이건 전형적인 그 또 한 사례로 기억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예, 지금 조 전 부대변 이야기는 이게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조범동 재판도 그렇고 이번 정경심 씨 재판도 그렇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검찰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별건 수사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검찰권 남용 아니냐 이런 지적 같은데 이준석 전 최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또 WPM이라는 그 연관 주식에 대해 가지고 비공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편취한 것도 나왔고 저는 결국에는 거기서 뭐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 투자금인 걸로 드러났고 지금 자꾸 프레임을 뭐 사모펀드에 관해 가지고는 아주 무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 대변인 인식처럼 이게 자범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사소한 범죄였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몰려가 가지고 무슨 검찰 개혁이니 반검찰 개혁이니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잡고 거기다가 검찰청에다 대고 무슨 레이저 쇼하면서 레이저 쏘고 무슨 뭐 후원금 모아가지고 조국 응원하다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게 누가 벌인 일들입니까? 결국 예. 조국 장관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단순한 잡범의 사건을 진짜 잡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시국 사건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편향적이었고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저항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 사안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죠. 지금 혐의가 15가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우를 잘못 말씀하시는 자, 건데. 조 대변인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 선우를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 애초에 별것 아닌 건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어떤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모욕하고 그런 방식으로 출발했던 건 지금 윤석열 검찰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여당에서 이 사건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도 아까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예.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가 금메달 목에 걸고 이화여대 입시하는 곳에 갔다 이것부터 시작된 건데 금메달은 심지어 위조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그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나오다 보면 국정농단 생기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탄핵되고 이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전 최고도 그 모두의 4년 나온 건 좀
본인도 놀랬다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4년까지 나온 일인가 이게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표창장 위조가 입시비로 간 건데 이렇게 4년까지 나온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괘씸죄라는 걸 동의한다고요. 근데 예. 제가 이번에 판결문이랑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괘씸한 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괘씸죄가 적용된 거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2분여밖에 안 남아서 하나 질문에 두 분 한 번씩만 답변하고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2차 신문이 이제 끝이 났어.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두 분 한 번씩 예측해 주세요. 할까요? 예. 예, 조상우 변호사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뭐 저기 재판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했거든요. 뭐냐면 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도대체 거기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느냐. 왜냐면 이건 아주 일반론이고 이건 그 통설적 견해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 총장은 자꾸 그 자기가 어떤 수사권, 뭐 그다음 내지는 뭐 월성원전 수사에 뭐 차질이 우려, 뭐 기타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을 자꾸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표현했고 집행정지에서는 핵심적인 요건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인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전 최고. 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있겠지만은 제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일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윤석열조가 이제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실제로 유죄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제기되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판단이 나왔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중앙지검이 판단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윤 지검장 하에서 수사하는 것들은 사실 범죄가 안 되는 것들이고 윤석열, 한동훈조는 범죄가 될 만한 거 물어 수사한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탄핵의 구속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조국 수사까지 이 사람들이 냄새 맡고 무는 것에는 실제로 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정직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못 받게 되면은 국가적 손실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자, 오늘이 2020년 두 분의 마지막 방송이고 내년에 또 다시 뵈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내년에 또 네. 활기차게 방송해 주시고 연말 잘 보내십시오. 예, 네. 코로나19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즐거운 성탈 되십시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